아름다운 세상과 계절들, 그러나 그 내면에 숨겨진 비밀을 간직하고 있는 세계관, 깊고 몰입감 있는 제작 방식과 그리고 잔혹한 생존. 이 게임의 이름은 빈티지 스토리입니다. 제가 이 게임을 처음 접하게 된 계기는 최근 점점 방향성을 잃어가는 마인크래프트의 실증이나 다른 유사한 생존 게임을 찾던 중 숨겨진 맛집과 같이 사람들의 입소문을 타며 점점 알려지고 있던 게임인 빈티지 스토리를 알게 되었습니다. 별 생각 없이 게임을 한번 맛봤다가 그간 마인크래프트에서는 충족되지 못했던 깊이 있는 생존 메커니즘과 게임에서 나타나는 이상 현상들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흥미로운 세계관을 유추해보는 맛. 거기다 요즘 대형 게임사들 게임에서는 정말 찾기 어려운 게임에 대한 애정과 열정을 느낄 수 있었던 수많은 디테일들과 확고한 개발 철학에 그만 깊이 사랑에 빠져 이미 수백 시간이 넘게 플레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찾아봐도 한국에서는 빈티지 스토리 관련 영상을 찾아볼 수가 없어 여러분께 빈티지 스토리란 어떤 게임인지 게임 플레이로 직접 보여드리고자 빈티지 스토리에서 100일 살아남기 영상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이 100일 동안 목표로는 먼저 당연한 말이지만 100일 동안 생존을 해볼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는 저만의 꿈같은 집을 완성해 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게임 내 철 갑옷 풀세트 맞추기와 네 번째로 가장 좋은 도구 티어인 강철 도구 세트 갖추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세계에 나타나는 이상 현상들과 관련된 숨겨진 비밀을 감추고 있는 과거 유적지를 찾아내어 이 세계의 비밀을 알아볼 예정입니다. 추가로 빈티지 스토리에서는 세상을 만들 때 여러가지 설정들을 할 수가 있는데요. 최대한 있는 그대로의 게임을 보여드리기 위해 기본 설정으로 다 두고 요즘 제 손목이 좋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블록을 캐거나 수확을 하는 속도만 3배 빨라지는 것으로 설정을 하였습니다. 자, 그럼 이상으로 다사다난했던 빈티지 스토리에서의 저의 100일 생존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세상 이름은 햇빛처럼 밝은 세상이 되기를 바라며 햇빛 왕궁이라고 지어졌습니다. 네, 어림도 없었고요. 세상이 바로 첫날부터 저의 희망찬 마음을 차디찬 비 내리는 생존의 땅바닥으로 내던져 주었습니다. 다시 정신을 부여잡고 우선 빈티지 스토리의 가장 기본적인 도구인 뗀석기 칼부터 만들기 위해 말 그대로 돌과 돌을 부딪혀 뗀석기 칼날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주위 나무에서 나뭇가지를 얻어 이 세상에서의 첫 도구인 뗀석기 칼을 만들었습니다. 그 후 바로 주변 자원들이 어떤 게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근처를 탐색하기 시작했는데요. 빈티지 스토리에서는 씨앗이나 점토 등 대부분의 자원들을 야생에서 얻어야 하기 때문에 이처럼 자원 탐색을 해놓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주위 동굴을 둘러보면서 석영이 있는 동굴도 찾아서 지도에 표기도 해놓고 또 근처에서 상인도 찾게 되어서 뭘 팔고 계시는지 아이 쇼핑도 해봤습니다. 돌아다니다 보니 이것저것 가져가야 할 것들이 생겼는데 인벤토리 크기가 10칸밖에 안 돼서 이를 늘려주기 위해 캣테일을 채집해 바구니도 만들어주고 또 구워 먹을 수 있는 캣테일 뿌리도 몇 개 뽑아갔습니다. 이렇게 계속 주위를 돌아보던 중 이 세상에서 처음으로 구리 조각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빈티지 스토리에서는 돌 다음인 구리 도구 단계까지는 가야지 곡괭이나 가위 등 사람답게 살 수 있게 만들어주는 도구들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뗀석기 시대에서 빨리 구리 단계까지 가주는 것이 멘탈 케어상 중요합니다. 그 후 탐험을 하면서 베리도 채집하고 반창고 재료로도 쓸 수 있는 홀스테일도 채집하고 특히 실과 곡식을 주는 플렉스 식물 등 기본적인 자원들을 모았습니다. 그러다 곧 빈티지 스토리에서 필수 자원 중 하나인 점토 지형을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파란 점토뿐만 아니라 근처에서 붉은 점토까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이 점토들로는 여러가지 도자기나 지붕, 특수화로 등 다양한 물건들을 만들 때 사용할 예정입니다. 보통 저는 구리 조각이랑 점토를 찾아놔야 최소한으로 정착을 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춰졌다고 생각을 하는데 운 좋게도 하루 만에 두 재료를 다 찾게 되어 근처에서 정착해야겠다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렇게 결심을 하고 여기 풍수지리는 어떠한지 살펴보기 위해 주위를 둘러보던 도중 갑자기 동굴에서 짱돌 하나가 날라와 제 왼뺨을 때렸습니다. 오른뺨을 대려고 돌아보니 이 세상에 길 잃은 몬스터 드리퍼들이었습니다. 드리퍼들은 이 세계 시공간의 틈을 통해 나타나는 몬스터인데 과거에는 이들도 사람이었다가 어떠한 일로 신의 저주를 받아 이처럼 몬스터가 되었다고 합니다. 하여튼 방황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신 몬스터들을 위해 돌창을 만들어 몇 번 대접해드리니 처음엔 아이 뭘 이런 걸 다 주시냐며 손을 저으며 거절하셨지만 이내 무릎을 꿇으며 다들 겸손해지셨습니다. 역시 방황하는 자들에게는 매가 다 이렇게 이웃들과 인사도 하고 정찰도 하고 나니 점점 날이 저물어서 어디쯤 터전을 잡을지 지도를 보고 결정하였습니다. 장소는 나무와 점토와 적당히 가까운 곳에 터를 잡기로 했습니다.
우선 터전을 잡을 곳으로 가서 인벤토리 정리를 위해 캣테일 바구니 상자를 만들고 임시 터전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빈티지 스토리에서는 밤이 매우 어둡기 때문에 아늑한 캠프파이어도 하나 만들어 옛날 감성으로 불도 붙이고 횃불도 만들었습니다. 이제 횃불 덕분에 어느 정도 볼 수 있게 되어 오늘 밤 동안에는 도자기 만드는 작업을 하기 위해 파란 점토를 캐러 갔습니다. 점토를 캐고 나서 임시 터전이자 작업장을 만들기 위해 간단하게 흙으로 벽을 만들어 작업할 공간 틀을 만들었습니다. 또 추가로 어두운 곳과 시공간의 균열 속에서 등장하는 몬스터들이 나올 것을 대비해 미리 조잡한 방패와 갑옷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밤을 보낼 준비를 어느 정도 다 해놓고 불에 구운 캣테일 몇 개를 씹어 먹으며 도자기 만들기 작업을 시작하였습니다. 도자기는 제일 먼저 음식 항아리부터 만들었는데요. 원래는 음식 유통기한을 늘려주는 용도이지만 임시 상자로 쓰기 좋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한 덩이 한 덩이 점토를 붙여가면서 도자기를 빚어가던 중 이웃집에서 집들이를 온 소리가 났습니다. 다들 집들이 선물로 짱돌을 가져오셨길래 저도 집 벽 위에 서서 돌창으로 반갑게 맞이해드리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고 숙취에 취하신 분들은 돌칼로 등을 두드려 드리며 보내드렸습니다. 그리고 남은 시간에는 방금 전 이웃분들과 만든 또 하나의 추억들을 점토 한 점 한 점에 담아 도자기를 만들면서 첫날 밤을 보냈습니다. 두 번째 날에는 완성된 도자기들을 굽기 위해서 나무와 나뭇가지를 더 캐와 땅속 가마를 만들어 도자기를 굽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도자기들을 하나씩 만들어 가던 중 집 근처 숲 쪽에서 뭔가 이상한 게 움직이길래 봐보니 늑대가 어슬렁거리고 있었습니다. 빈티지 스토리에서 늑대는 매우 위협적인 존재인데요. 좋은 장비를 끼고 있지 않는 한 땅에서 싸워서 웬만해서는 이길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동물들의 이동 속도가 느려지는 물로 유인을 하던가 아니면 블럭을 쌓아서 공격이 닿지 않는 거리에서 창으로 잡아야 됩니다. 우선은 늑대를 물로 유인해서 물속에서 잡는 방법을 써보기로 했는데요. 근데 제가 여기서 한 가지 간과한 사실이 바로 물이 별로 깊지가 않아서 늑대가 많이 느려지지 않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응? 응? 잠깐. 잠깐. 피 한 칸을 남겨두고 겨우 집으로 도망쳐와 반창고로 상처를 치료하며 다른 전략을 써보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다시 늑대를 찾아가니 숲 한가운데서 팔자 좋게 누워서 잠을 자고 있길래 인간의 똑똑한 두뇌의 힘을 보여주기 위해 우선 블럭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그간 드리프터들한테 배운 방법대로 짱돌을 던져 먼저 늑대의 어그로를 끌었습니다. 그런데 돌이 아까 절 공격한 늑대가 아니라 검은색 늑대한테 맞아서 검은색 늑대가 먼저 돌진해 오길래 우선 창 거리를 이용해 손쉽게 잡아주었습니다. 그렇게 이 세상에서의 첫 사냥을 성공적으로 시작할 수 있었고 육식동물 고기와 나중에 유용하게 쓰이는 가죽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다시 돌아와 이번에는 흰색 늑대를 잡으려고 똑같이 짱돌을 던졌는데요. 아까 체력을 좀 깎아놔서 그런가 짱돌 몇 번을 맞더니 바로 도망을 가길래 쫓아가 잡아주었습니다. 그렇게 성공적으로 첫 사냥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 방금 얻은 고기들을 캠프파이어에 구워 먹었고 이제 배도 찼겠다 다시 밖에 나가 근처를 탐험해 보기로 했습니다. 이날은 밖에서 야생 문화, 나무 수액 등 다양한 자원들을 찾을 수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구리 조각을 두 군데에서나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집으로 돌아와 지금까지 모은 구리 조각 개수를 확인해 보니 아직 11개밖에 되지 않길래 바로 패닝 작업을 하기로 했습니다. 패닝은 현실의 사금과 유사한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나무 그릇을 만들어 놓고 그릇에 자갈을 담아 물에 씻다 보면 여러 가지 기본 자원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6분의 1 확률로 구리 조각도 나오기 때문에 틈틈이 이렇게 패닝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둘째 날 밤은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 패닝 작업을 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밤새 패닝 작업을 하다 보니 어느새 배고픔 수치가 많이 낮아져서 급하게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 떠났습니다. 그러다 집 근처에서 큰 뿔량을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큰 뿔량을 사냥하기 위해 전에 늑대를 잡았던 방법처럼 근처에 조심히 블럭을 쌓았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해 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니, 늑대는 그렇다고 치는데 왜 초식 동물인 양 하나를 잡는데도 이렇게까지 하나요? 라고 궁금해 하실 수도 있으실 텐데요. 그렇게 블록을 쌓아 양으로부터 안전한 거리를 확보한 다음 창으로 잡아 영양가 좋은 붉은 고기를 얻었습니다. 그렇게 집으로 돌아오니 사냥을 해서 그런지 배고픔 수치가 완전 바닥이 나서
우선 집에 있던 생곡식 몇 개를 겨우겨우 씹어가며 서둘러 가져온 고기를 캠프파이어에 구워 다행히 배고픈 배를 채울 수 있었습니다. 나머지 고기들로 마저 배를 채운 다음에 오후 시간은 패닝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이번에 패닝을 하다가 운 좋게 구리창 머리를 얻어 구리창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이제 배도 어느 정도 찼겠다, 무기도 적당히 괜찮은 것도 생겼겠다, 구리 조각도 더 찾을 겸 밖에 돌아다녀 보기로 했는데요. 돌아다니다가 농사를 위해 비옥함이 중간 단계인 땅도 찾아 몇 개 좀 챙겨가며 정찰을 하다가 큰일 날 뻔한 일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바로 빈티지 스토리의 최상위 포식자 곰을 만난 것입니다. 곰은 늑대보다 훨씬 체력도 강하고 속도도 빠를 뿐만 아니라 심지어 블록도 한 번에 4-5칸을 올릴 수가 있어 곰을 보면 바로 도망치는 것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다행히 이번에는 곰이 토끼에 정신이 팔려 저한테 신경을 못 쓰는 틈을 타 조용히 도망쳐 나올 수 있었습니다. 곰을 만난 위험천만한 하루이기도 했지만 정말 운이 좋았던 하루이기도 했는데요. 바로 정찰을 하다가 구리 조각들과 또 구리 광석이 정말 많이 몰려있는 지형도 찾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말 운이 좋았던 것은 이런 지형을 한 군데가 아니라 심지어 연속으로 2군데나 더 찾을 수 있었습니다. 빈티지 스토리에서의 광물은 랜덤한 지형에 랜덤하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특정 지형에서 특정 광물이 나오는 그런 현실과 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제가 있는 지형이 구리가 나오는 지형이면서도 특히 광석이 좀 몰려있는 곳을 찾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운 좋게 찾은 구리 조각들을 하나씩 모아보니 어느덧 49개나 모으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제가 만들려고 했던 곡괭이와 망치를 만들 수 있는 개수가 되어서 서둘러 도구를 만드는 준비를 하기 위해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구리를 녹이기 위해서는 석탄이나 숯이 있어야 되는데요. 숯을 만들기 위해 주위 나무를 캐다가 땅굴을 파서 장작들을 넣고 캠프파이어를 불을 붙여준 다음 잘 타라고 입구를 막아줬습니다. 그렇게 숯이 준비가 되는 동안 기다리면서 요리 냄비를 이용해 이 세상에서의 첫 요리를 해봤습니다. 요리를 하고 있는데 집 위로 먹구름이 지나가 빗방울이 떨어지길래 불과 횃불들이 꺼지지 말라고 지붕을 만들어줬고요. 그리고 남은 시간 동안에는 도자기와 풀로 만든 침대를 만들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4일차 아침이 밝아왔고 아침에는 잠깐 나무장작 대신 쓸 수 있는 흙인 피트를 좀 캐러 갔다가 집에 돌아오니 숯이 완성되어 있었습니다. 완성된 숯을 캐준 다음 구리 조각을 용기에 담아 숯과 함께 캠프파이어에 넣고 구리를 녹여주기 시작했습니다. 구리가 녹는 동안에 뜨거운 걸 잡을 때 쓰는 나무 집게도 빨리 만들어주고 구리가 녹는 점에 가까워질수록 점점 밝게 빛나는 디테일을 감상하면서 구리가 다 녹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구리가 다 녹아 미리 만들어 놓았던 곡괭이와 망치 틀에 구리 쇳물을 부어주었습니다. 그렇게 부은 쇳물이 어느 정도 식어서 모양이 잡혔을 때 옆에 물 쪽에 들고 가서 마저 식혀주었습니다. 그렇게 이 세상에서의 첫 곡괭이와 망치를 만들었습니다. 이제 드디어 뗀석기를 쓰던 원시 시대를 벗어나 제대로 된 도구들과 가구들을 만들 수 있는 시대로 첫 걸음을 걷게 된 것입니다. 이제 새 시대에 들어갈 준비도 다 되었겠다. 제대로 된 집을 짓기 위해 근처 땅을 정리하며 집터를 만들었습니다. 제가 원하는 집을 짓기 위해서는 돌이나 풀 등 많은 재료가 필요했는데요. 이를 원활하게 구하기 위해서 우선 여러가지 구리 도구들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3일에 걸쳐 준비 작업을 시작했는데요. 먼저 전에 발견했던 구리 조각들 밑에 있던 구리 광석들도 캐고 캔 광석들을 망치를 이용해 구리 조각으로 부셔서 녹여주어 구리 모루도 만들고 구리 주개도 만들어 여러가지 도구들을 만들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렇게 구리 주개가 준비가 다 되었을 때 제일 먼저 만든 것으로는 제대로 된 상자를 만들기 위해 먼저 못을 만들어 주었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구를 만들기 위해 필수 도구인 톱과 생활하는데 정말 많이 필요한 나뭇가지를 쉽게 캘 수 있게 도와주는 가위를 망치로 하나하나 두들기며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렇게 필요한 도구들을 다 만들고 기존에 엉망으로 사용하던 터전을 집이 완성되기 전까지의 임시 작업장으로 만들어주기 위해 인벤토리와 작업 도구 등을 깔끔하게 정리해 주었습니다. 준비를 다 마치고 집을 짓기 시작하던 중 집 근처에서 이상현상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시공간의 틈이었는데요.
이런 시공간의 틈을 통해서 드리퍼들이 넘어오고는 합니다. 생존한 지 8일차도 되었겠다. 밤에 드리퍼들이 이런 시공간의 틈을 타고 넘어올 것을 미리 대비해 놓을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해서 창보다는 공격 길이는 짧지만 데미지는 더 높아 드리퍼들을 상대하기에 좋은 구리칼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그 후 본격적으로 집을 짓기 시작했는데요. 먼저 집의 1층과 지하실의 기반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지붕으로 사용할 붉은 점토 기와를 만들며 남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집의 재료를 준비하고 집을 지어가던 중 이상한 현상을 집안에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집 한가운데에 희한한 가루들이 떠다니기 시작한 건데요. 이게 뭔지 자세히 보기 위해 가까이 다가가니 이런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알고 보니까 제가 짓고 있던 집터 안에 새롭게 생겨나고 있었던 시공간의 틈에 제가 들어갔었던 것이었습니다. 이런 시공간의 틈이 집터 근처에 두 군데나 생겨버렸는데요. 아무래도 오늘은 집 짓기는 글렀다고 생각해서 자원이나 구할 겸 근처를 탐험하다가 야생닭이 있길래 어차피 나중에 농장도 만들 계획이니 닭을 미리 잡아둘 겸 집 쪽으로 닭을 몰아 집 근처 땅굴에 임시로 닭 터전을 마련해 두며 시공간의 틈이 사라지기를 기다렸습니다. 다음 날에는 다행히 시공간의 틈이 사라져 집을 계속 지을 수 있었는데요. 이날은 1층을 어느 정도 마무리해 드디어 집 대문도 달 수 있었습니다. 집을 짓다 보니 곡괭이 등 도구가 더 필요할 것 같아 본격적으로 구리 광맥을 찾으러 나섰는데요. 탐색용 곡괭이를 이용해 구리가 꽤 많이 몰려있을 법한 장소를 추려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장소를 추려내고 근처에 임시 광산 터전을 만들고 땅을 파고 내려갔는데요. 아쉽게도 이날은 구리 광맥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그 다음 날에는 운 좋게 구리 광맥을 찾아낼 수 있었는데요. 다시 광산 근처에서 다른 곳을 파고 내려가면서 근처를 탐색하던 중 구리 광맥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구리 흔적이 점점 많아지는 방향을 따라가 드디어 구리 광맥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찾은 구리들을 한참을 캐고 나오니 어느덧 한동안은 구리 걱정을 안 하고 살아도 될 정도로 많은 구리를 캘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기쁨도 잠시 그날 밤 곧바로 위험이 찾아오기 시작했는데요. 난데없이 갑자기 근처에 벼락이 떨어지기 시작하더니 곧 드리퍼들이 제 집터에 들이닥치기 시작했습니다. 그간에는 밤에도 이렇게 많이 몰려온 적이 없었는데 이날 밤에는 드리퍼들이 끊임없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몰려오는 드리퍼들로부터 제 터전을 지키기 위해 밤새 피 터지게 싸웠습니다. 한바탕 드리퍼들과 불같은 밤을 보내고 다시 집을 짓기 시작했는데요. 이날에는 드디어 2층 바닥을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요. 2층 벽을 플라스터라는 흰색 블록으로 만들고 있는데 이 블록 하나하나를 만드는 것이 꽤 자원과 손이 많이 간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2층 벽 블록을 대량 생산하기 위한 준비 단계가 또다시 필요해졌습니다. 해서 이왕 이렇게 된 거 잠시 정리하는 시간을 갖기로 했는데요. 먼저 필요한 자원들을 모으고 또 필요한 도구들을 다시 만들어주고 특히 그간 바구니를 이용해 턱없이 부족했던 인벤토리 크기를 늘려주기 위해 좀 더 크기가 큰 헌터 가방을 만들어 인벤토리 크기를 어느 정도 넉넉히 늘려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간 생활하면서 항상 어려움이 되었던 문제를 해결하기로 마음먹었는데요. 바로 음식 문제였습니다. 그간에는 집을 짓는다고 배고플 때마다 어떻게든 틈틈이 식량을 구했지만 이제는 슬슬 식량 준비를 제대로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식량을 구하는 문제를 단기적으로만 보면 사냥을 해서 고기를 잔뜩 구해놓는 것도 방법이지만 고기의 유통기한이 짧다라는 한계가 있어 벼, 밀, 무 등 유통기한이 훨씬 긴 농작물들을 겨울이 오기 전에 미리 키워둬야 하겠다고 생각해서 우선 밭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밭은 지난번에 미리 챙겨두었던 중간 정도의 비옥함을 갖고 있는 흙을 이용해 땅을 만들어 주었고 그 후 괭이를 이용해 밭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간 얻어둔 씨앗들을 하나씩 심고 물뿌리개로 물을 주어 농작물들이 정상적인 속도로 잘 자랄 수 있게 케어를 해주었습니다.
그렇게 밭을 만들고 나니 사냥을 하기에는 시간이 늦어져서 남은 시간은 2층 벽을 만들기 위한 자원을 모으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다음 날에는 바로 사냥을 하러 떠났습니다. 이 날에는 말 그대로 보이는 대로 전부 다 사냥을 했는데요. 토끼, 너구리, 숯불량, 여우 등 보이는 족족 다 잡아 고기를 최대한 많이 얻었습니다. 사냥을 다 하고 나니 한동안은 고기 걱정을 안 해도 될 정도로 고기가 많이 모였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유통기한이었습니다. 이렇게 햇빛이 드는 곳에 고기들을 보관해봤자 하루도 못 가 고기가 상하게 될 예정이었습니다. 해서 햇빛이 들지 않는 지하에 저장 창고를 만들어 주기로 했습니다. 저장 창고는 돌 종류 블록으로 너무 공간이 크지 않게만 만들어주면 되는데요. 다 만들고 나서 문까지 달아주면 완성입니다. 이렇게 저장 창고를 다 만들고 나서 음식들을 창고 안으로 옮겨주니 다행히 고기들의 유통기한이 밖에 뒀을 때에 비해 4배 정도 늘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 날인 15일차에는 야생동물들이 저를 일험으로 시험하는 날이었습니다. 아침에는 나무를 캐던 저를 한 마리도 아니고 여러 마리의 늑대들이 울음소리로 긴장하게 만들더니 그렇게 긴장하고 있던 저를 아기 염소가 놀래키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 중 악몽과 같은 일이 일어났는데요. 바로 다름 아닌 곰이 제 집 앞에 떡하니 앉아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정말 입 밖으로 나올 뻔한 심장을 간신히 부여잡고 바로 집 근처 숲으로 도망을 쳤습니다. 마음을 좀 진정시키고 제발 곰이 딴 곳으로 가주었기를 바라며 조심스럽게 집 쪽으로 다시 가봤는데 한참을 지나도 곰은 계속해서 제 집 근처를 맴돌 뿐 도무지 갈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만들어둔 모든 걸 포기할 수는 없어 곰을 잡기로 마음먹었는데요. 이를 위해 곰 유인용 땅굴 함정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함정을 다 만들고 저를 미끼로 삼아 곰을 땅굴로 유인하기 시작했는데요. 생각보다 잘 따라오지는 않아 갖고 있던 돌들을 계속 던져서 유인을 했고 드디어 곰을 함정 속에 넣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가둔 곰을 막상 잡으려고 하는데 세상을 다 잃은 듯하게 앉아있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잠시 약해졌지만 그래도 저렇게 계속 땅속에만 넣어둘 수도 없어서 창 여러 개를 만들어 잡아주었습니다. 그렇게 한바탕 곰소동을 보내고 그 다음 날에는 집에 지붕을 짓고 벽 재료들을 대량 생산을 하며 시간을 보냈는데요. 그렇게 시간을 보내던 중 갑자기 이런 경고문이 떴습니다. 바로 시공간에 폭풍이 다가온다는 경고문이었습니다. 시공간의 폭풍은 쉽게 말해서 지금까지 중간중간 봐왔던 시공간의 틈이 온 세상을 덮치는 현상을 얘기합니다. 그나마 다행히 폭풍 중에서도 약한 버전이 다가오는 것이었지만 여전히 그들이 몰려올 것을 대비해 집 여기저기를 막아주며 폭풍이 다가올 것을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다음날 아침 소름 끼치는 소리와 함께 폭풍이 시작되었습니다. 폭풍이 시작되면서 세상이 뒤틀리기 시작했고 곧 환각인지 진짜인지 구분이 가지 않는 그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평소에는 땅속 깊은 곳에서만 발견되던 매우 강력한 드리퍼들인데 이렇게 폭풍이 발생하면 땅 위에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다행히 그간 준비했던 칼과 도구들을 이용해 몰려오는 드리퍼들을 잘 막아주었고 폭풍은 곧 지나갔습니다. 다음 날에는 폭풍을 살아남은 기념도 할 겸 파이를 해먹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오븐과 식탁을 만들어주고 맷돌로 모아둔 곡식을 갈아 밀가루를 만들어 물과 섞어 반죽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반죽을 이용해 고기 파이 여러 개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장작을 이용해 데워준 오븐에 파이를 넣고 파이가 점점 익어가며 부풀어 오르는 모습을 보며 잠시 여유 있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파이도 만들고 농장도 돌보며 잠시 여유롭게 시간을 보내다가 그간 틈틈이 완성시킨 집의 외형의 디테일 작업을 나무지지대를 이용해 꾸며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이틀 동안 작업을 하니 일했던 집이
이렇게 제가 원하던 중세풍의 집으로 점차 모양을 갖춰지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20일 만에 그나마 집스러운 집의 모양이 나오기 시작했네요. 그렇게 집을 어느 정도 다 짓고 먹을 걸 구하러 지하저장 창고에 내려와 보니 지난번 보관해뒀던 고기 스프 중 하나가 썩어가고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그릇을 밀봉하지 않으면 아무리 저장 창고에 보관한다 하더라도 한계가 있는 것 같네요. 보관 기간을 늘려주기 위해 동물 지방이나 벌집 왁스를 이용해서 밀봉을 시켜주면 되는데요. 근데 이왕 이렇게 된 거 계속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 하고 있지 않았던 양봉장을 만들기 위해 야생 벌집을 찾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야생 벌집을 찾기 위해 숲속을 돌아다니며 벌 소리가 들리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하루 종일 숲속을 돌아다니며 찾아도 야생 벌집이 보이지가 않았는데요. 참고로 전 이렇게 빈티지 스토리에서 숲속을, 그것도 밤중에 돌아다닌 것을 정말 싫어하는데요. 나뭇잎이랑 덤불로 인해서 앞이 잘 보이지가 않아 갑자기 늑대나 곰이 튀어나올까봐 계속 긴장을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날에도 계속해서 정말 간당간당하게 죽을 고비들을 남기며 야생 벌집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렇게 드넓은 땅을 한참을 뛰어다니다가 드디어 한 나무에서 야생 벌집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찾은 벌집은 집에서 대략 2000블럭이나 떨어진 곳에 있었는데요. 일단 지도에 표시만 해두고 벌들을 옮겨올 준비를 하기 위해 다시 집으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그러다가 한 수탉을 만나게 되었는데요. 사실 집에서부터 워낙 멀리 떨어진 곳이라 처음엔 데려갈 생각은 없었는데 귀엽게 파닥거리면서도 중간중간 울 건 다 울면서 도망치는 모습에 왠지 정이 가서 뽀삐라는 이름을 지어주고 데려가기로 했습니다. 아마 집에서 쓸쓸히 혼자 지내고 있던 해나도 좋아하겠죠? 뽀삐야 가자, 여자친구 소개시켜줄게. 그렇게 혼자 갔으면 쓸쓸했을 먼 거리를 뽀삐와 함께 언덕도 오르고 즐겁게 수영도 하며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잠깐 언덕에서 뽀삐를 시야에서 놓쳐서 뽀삐를 찾았는데요. 뽀삐가 저 멀리 먼저 가 있길래 신나게 달려갔는데 갑자기 갈색곰이 나타났습니다. 그렇게 도망가라고 외치기도 전에 들려오는 뽀삐의 비명소리. 곰이 떠나기를 기다렸다가 뽀삐가 있었던 자리에 다시 가보니 뽀삐는 이미 제 곁을 떠난 뒤였습니다. 사실 만난 지는 얼마 되지 않았지만 이 외로운 빈티지 세상에서 처음으로 정이 든 친구였는데 그렇게 제 첫 친구는 한순간에 제 곁을 떠나버렸습니다. 이대로 지나갈 수는 없겠죠. 뽀삐를 죽인 곰을 쫓아가니 한가롭게 물속에서 목욕이나 하고 있길래 바로 곰을 잡을 땅굴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곰이 정말 영악했던 게 자기를 잡을 땅굴을 파고 있었던 걸 알고 있는 것 마냥 갑자기 저에게 돌진해와 오히려 제가 판 땅굴에 제가 죽을 뻔하게 만들길래 이번엔 물로 유인을 해 잡겠다고 유인을 해봐도 계속해서 물에만 들어가면 다시 자기에게 유리한 땅으로 도망을 치면서 저와 계속해서 팽팽한 줄다리기를 이어갔습니다. 그렇게 밤이 될 때까지 곰과 치고 빠지는 목숨을 건 싸움을 치열하게 이어가던 도중 점점 날이 어두워져 잘 보이지도 않게 되고 그 와중에 드리퍼들까지 나타나 제 집중력이 흐트러진 순간 곰이 제 목숨도 앗아가 버렸습니다. 아직 뽀삐에 대한 복수도 다 못했는데 이렇게 죽을 수는 없는데 분한 마음으로 다시 잠시 유령 상태로 태어나 우선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렇게 다음 날이 되자마자 전에 곰을 잡을 때 만들어 두었던 창들을 챙기고 해나한테 다시 복수의 다짐을 하고 제가 죽었던 곳으로 정신없이 달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달려가는 동안 제 머릿속의 걱정은 제가 떨어뜨린 아이템들이 사라질까봐 걱정이 되는 것보다 복수를 다 하기 전에 곰이 사라져 있을까봐 드는 걱정이 더 컸었습니다. 그렇게 정신없이 달려가 보니 다행히 그놈이 아직 있었습니다. 제가 가까이 다가가자마자 이번엔 한번 절 죽여봤다는 마인드인지 방심하고 물속으로 따라 들어와 주길래 바로 들고 있던 돌멩이들을 전부 던져 피를 조금이라도 더 깎아준 다음에 갖고 있던 창들을 모조리 던진 끝에 드디어 제 친구를 죽인 그놈을 깊은 물속 바닥으로 가라앉혀 버릴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복수를 끝낸 다음에 억울하게 가버린 뽀삐를 위해 무덤을 만들어 주었는데요. 무덤을 어느 정도 다 만들고 다음 세상으로 잘 떠날 수 있게 캠프파이로 연기도 피워주고 뽀삐를 야생동물이 먹지 못하도록 흙으로 덮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덤 위에 뽀삐를 기리며 나무도 한 그루 심어주었습니다. 그렇게 제 첫 친구를 떠나보내고 터덜터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다음 날에는 어제 발견한 벌들을 옮겨오기 위해 벌집을 만들어
어제 집에서 좀 더 가까운 곳에서 찾은 야생 벌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렇게 야생 벌집 근처에 제가 만든 벌집을 놓고 근처에 꽃을 심어두어 벌들이 새 집으로 옮겨갈 수 있게 설치를 해두었습니다. 그리고 돌아가는 길에 평화로운 평야가 있길래 잠시 들판에 앉아 뽀삐일에 대해서 생각해봤습니다. 왜 뽀삐를 지켜주지 못했을까? 왜 난 곰을 보자마자 도망을 쳤을까? 라며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 결론은 제가 너무 약했기 때문이었다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석기시대에서 구리시대로 업그레이드 했던 것처럼 이번에는 제 장비뿐만 아니라 삶 전체적인 부분을 정리하고 다시 한번 한 단계 끌어올릴 때가 된 것이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렇게 집으로 돌아와 제 삶의 여러 부분을 개선해 나가기 시작했는데요. 우선은 삶의 기본인 음식 부분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마침 키워두었던 무가 다 자랐길래 더 영양가 있는 음식을 만들기 위한 재료로 사용하기 위해 잔뜩 수확을 해두었습니다. 그런 다음 엉망으로 쓰고 있던 상자들을 깔끔히 정리해 주었습니다. 그 다음 보통 돌티어로 쓰고 있었던 도구들의 수준을 올려주기 위해 다양한 도구들을 구리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추가로 방어력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 구리 갑옷도 만들까 라고 생각을 했지만 갑옷은 우선 구리보다 더 나은 청동이나 철 등 광물 시대로 들어갔을 때 만들어주기로 했습니다. 공격 방식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롱 보우를 만들기로 하여 활을 만드는 재료들을 준비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으로 전체적인 시대 자체를 개선하기 위해 구리의 다음인 청동 시대를 가기 위해 청동 광물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집 근처 광물 상태들을 정찰한 결과 청동 광물 중 하나인 징크가 많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지대를 찾아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확률이 높은 지역을 기준으로 땅을 파고 내려가 징크 광물을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찾아낸 곳에 임시 쉘터를 만들고 곡괭이도 새로 만들 겸 재정비를 위해 집으로 돌아왔다가 밤중에는 부엌과 지하 저장 창고를 개선해주고 농사로 재배한 야채와 모아둔 고기를 합쳐 영양가 높은 음식들을 만들고 밀봉하여 저장을 하며 생존적인 부분을 개선해 나갔습니다. 그 다음 날에는 찾았던 광물을 캐다가 청동 광물 중 또 다른 종류인 비스뮤트 광물도 근처에서 찾게 되어 같이 캐왔습니다. 그렇게 캐온 광물들을 구리와 같이 섞어 비스뮤트 청동 주개들과 곡괭이를 만들며 구리시대에서 청동시대로 가는 첫 발걸음을 내딛었습니다. 다음날 아침에는 눈을 뜨자마자 시공간 폭풍이 왔는데요. 마침 청동시대로 들어갔겠다 청동 무기 성능도 확인해보고 싶었지만 아쉽게도 마침 딱 숱이 떨어져 무기까지는 만들지 못해 우선은 가지고 있던 구리 칼과 돌 창들로 드리퍼들을 상대를 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27일에는 드디어 청동칼을 만들어 구리 칼과 비교해보며 시험을 해봤는데요. 구리 칼로는 평소 4대 정도 맞아야 죽던 드리퍼들이 청동 칼로는 3방 정도면 죽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제 도구들까지는 어느 정도 개선도 다 했겠다. 다음으로는 작업 환경을 바꿔주기로 했고 이를 위해 집 옆쪽에 작업장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작업장을 만드는 작업은 그 다음날까지 이어졌습니다. 이틀 동안 열심히 작업장을 위한 돌 등 재료도 모으고 열심히 세팅을 한 끝에 제가 원하던 작업장의 모습이 어느 정도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작업을 하고 나서 중간에 잠시 쉴 겸 작업장 재료를 모으다 얻은 투명한 석영을 이용해 야간 작업 동안의 시야를 개선해주기 위해 랜턴도 만들었습니다. 다음 날에는 지난번 설치해두었던 벌집을 확인해보기 위해 집을 떠났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달려가 벌집을 확인해보니 다행히 설치했던 벌집에 야생벌들이 잘 옮겨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야생벌들이 든 벌집을 갖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다음 날에는 양봉장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양봉장을 만들어 가다가 중간에 잠시 집 근처에서 숯 양이 보이길래 나중에 농장 만들 때 쓰려고 땅굴을 파서 유인을 해 잡아두기도 했습니다. 또 양봉장 지붕으로 쓸 풀들을 많이 구하기 위해 큰 낫도 만들어 풀들을 잔뜩 구한 다음 양봉장 지붕을 얹어주고 벌들이 밤에 무섭지 말라고 오일 랜턴도 하나 놓아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벌집 근처에 꽃들과 빈 벌집들을 놓아 양봉장을 완성시켜 주었습니다. 그렇게 양봉장을 완성하고 다시 작업장을 개선하기 위해 작업을 시작했는데요. 먼저 작업을 할 때 필수인 횃불이 시간이 지나도 꺼지지 않을 수 있게 해주는 횃불 홀더를 만들었습니다. 원래 일반 횃불은 설치를 해두면 이틀마다 꺼져 이러므로 많이 귀찮았었는데 횃불 홀더를 만든 덕분에 앞으로는 조금 더 쾌적한 작업 환경에서 작업을 할 수 있게 되었네요. 추가로 이날에는 지난번 준비해둔 롱보우 재료들이 만들어질 준비가 다 되었길래 롱보우도 만들어 주었고
지금까지 모아두었던 실드를 이용해 크기가 더 큰 섬유 가봉도 만들어 인벤토리 크기도 늘려주었습니다. 그 다음 날에는 청동 다음 단계인 철 광물을 미리 찾아두기 위해 집 근처를 하루 종일 탐색을 했습니다. 생각보다 철 광석이 괜찮게 있는 지역이 없어서 괜찮은 곳을 찾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요. 집을 기준으로 거의 시계 방향으로 돌며 탐색을 한 끝에 다행히 집 북서쪽에서 적당한 양의 철 광석 흔적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33일차에는 드디어 미뤄두었던 작업장을 완성시키기로 마음먹고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장작 4일에 걸쳐 작업장을 짓기 시작했는데요. 작업장은 나중에 풍차를 딸 것을 고려해서 타워 형식으로 짓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하루 종일 돌도 캐다가 밤에는 밀려 들어오는 드리퍼들도 상대하고 아침에는 또 외벽 작업을 하면서 수십 번 사다리를 오르고 내리고 그리고 지붕 작업을 끝으로 36일차 만에 드디어 작업장을 완성시킬 수 있었습니다. 작업장 겉모습이 되게 단단하게 생긴 게 매우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렇게 작업장을 완성시켜주고 남은 시간 동안에는 그간 정리되지 않고 엉망으로 썼던 상자들을 정리해 주었고 그러면서 서랍장 느낌이 나게 나무를 조각하여 서랍장 모양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작업장을 완성시킨 기세를 타 다음 날에는 지하실을 완성시켜주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돌들을 모아 벽과 천장들을 만들어 주었고 지하실 한켠에 숯을 잔뜩 만들 수 있는 공간과 여러가지 도자기들을 구울 수 있는 공간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렇게 37일 만에 제가 만들고자 했던 집, 작업장, 지하실을 모두 완성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한바탕 건축을 하고 밖에 나와보니 어느새 가을이 성큼 다가와 있었습니다. 추수를 할 계절이 왔다는 생각으로 밭으로 가보니 어느새 많은 농작물들이 수확될 준비가 되어 있어서 잔뜩 수확을 해주었습니다. 농작물들을 다 키우는 데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이렇게 잔뜩 수확을 하고 나니 정말 농부가 된 것 마냥 뿌듯해지네요. 그 다음 날에는 꿀을 수확하기로 했습니다. 벌집을 깨며 꿀을 수확하던 도중 벌집에서 벌들이 튀어나왔는데요. 다행히 저 대신 근처에 만들어둔 허수아비한테 분풀이를 해준 덕분에 무사히 꿀과 벌집 왁스를 수확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수확한 벌집 왁스로 촛대를 만들어 랜턴을 만들어 주어 집 지하 등 여러 곳에 설치를 해주었습니다. 또 추가로 농경지도 개선을 해주었는데요. 농작물들이 다 얼어 죽게 되는 겨울이 점점 다가오고 있었기 때문에 겨울이 오기 전에 농작물이 빨리 자랄 수 있도록 토양 중에서 가장 좋은 토양인 테라프테라로 농사 토양을 바꾸어 주었습니다. 또 더 많은 농작물과 플렉스 실드를 수확할 수 있게 농경지 크기도 2배로 늘려주었습니다. 밤 동안에는 그간 수확했던 식량들을 이용해 음식을 만들어 주었는데요. 먼저 곡식을 맷돌에 갈아 밀가루를 만들어 파이들도 만들어 주었고 그 외에도 요리 냄비를 이용한 다양한 음식들도 만들어주고 마지막으로 남은 밀가루로 빵들을 만들어주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음식들을 든든히 준비해놓고 드디어 철 광물을 찾기 위해 지난번 철 흔적을 발견했던 곳으로 아침 일찍 떠났는데요. 철이 발견된 곳 근처 동굴 안쪽도 살펴보고 땅도 파보면서 철을 찾았지만 이날은 철 광물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날 다시 도구들을 정비하고 다시 하루 종일 탐색한 결과 드디어 철 광물을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철들을 잔뜩 캐고 집에 오니 상자를 한가득 채울 정도로 많은 철 조각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은 어제 잔뜩 해온 철 조각들을 철 주개로 만들어주기 위해 벽돌 화로를 만들 준비를 하였습니다. 철 조각은 구리나 청동과 달리 특별한 화로에서 녹여주어야 하는데요. 이 화로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붉은 점토로 벽돌을 만들어 구워주었습니다. 벽돌이 구워지는 동안에 드디어 그간 모아두었던 가죽을 여러가지 재료로 쓸 수 있게 무두질을 해주기로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서 서켓이나 탄닌 등 가죽을 가공하기 위한 액체들을 준비해주고 드럼통에 가죽을 넣어 무두질을 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가죽을 만드는 과정은 절차도 좀 있고 가공되기까지 시간도 좀 걸리지만 그래도 만들어둬야 철 갑옷을 만들 수 있기에 미리 만들어두기로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철 다음 단계인 강철 단계를 미리 준비하기 위해 분쇄기를 미리 만들어 놓기로 했습니다. 분쇄기는 망치로 부실 수 없는 재료들을 부숴줄 수 있는 기계인데요. 나중에 철을 강철로 만들어주기 위한 특수 화로에 벽돌 재료들을 만들 때 반드시 필요한 기계입니다. 분쇄기를 만들기 위해 장비와 재료들을 준비하며 먼저 분쇄기 틀을 만들고 이어서 분쇄기 기둥과 커버 등 부품들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분쇄기는 수동으로 작동시킬 수 없고 반드시 기계의 강한 동력으로 움직여야 하는데요. 이를 위해서 풍차를 만들어 주기로 했습니다. 기계 부품을 만들 때 동물 지방이 좀 많이 필요해서 잠시 밖에 나가서 양들과 동물들을 사냥을 했었는데요.
집에 돌아오는 길에 수탉이 마침 있길래 집으로 유인을 해주었습니다. 이렇게 수탉을 데려오면서 뽀삐 생각이 참 많이 나더라고요. 이번에는 다행히 문제없이 집까지 잘 데려올 수 있었고 드디어 해나에게 남자친구를 소개시켜 줄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날엔 작업장 위쪽에 올라가 풍차를 지어주기 시작했습니다. 만들어둔 나무 축과 풍차기계 부품들을 달아주고 마지막으로 풍차 날개도 달아주니 다행히 풍차가 잘 작동을 해주었습니다. 분쇄기는 작업장에 복층을 만들어 복층 위에 설치를 해주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풍차 동력을 끌고 와 설레는 마음으로 분쇄기를 조립해 보았는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일단 풍차를 이용하다 보니 바람이 약하게 부는 날에는 분쇄기가 엄청 느리게 작동을 한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느리긴 하더라도 작동은 하니 큰 문제는 아니었지만 문제는 이런 속도로 작동하는 기계 앞에 서서 하루 종일 분쇄할 재료를 수동으로 넣어주고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동으로 재료를 넣어주는 시스템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먼저 구리 주개를 이용해 아이템 통로와 깔때기를 만들어 분쇄기 위쪽 상자에 부술 아이템을 넣으면 아이템이 분쇄기에 자동으로 들어가게 되고 다 부서진 아이템들은 위쪽 상자로 들어갈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제 드디어 삶의 일부분이긴 하지만 자동화 시대에까지 발전하게 되었네요. 그렇게 기계를 돌려놓고 완성된 화로 벽돌을 이용해 화로를 만들어 철 조각과 석탄을 넣어 철을 만들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철, 가죽, 분쇄되는 재료들이 준비되는 동안 정말 많이 찾아와 주신 제 이웃들과 오랜만에 좋은 시간을 보내며 밤을 보냈습니다. 그 다음 날엔 앞으로 정말 많이 필요하게 될 숯을 많이 만들어주기 위해 집 근처 나무들을 열심히 캐주고 여러 자원들을 수집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베온 나무들을 장작으로 만들어 지하에 숯을 만드는 공간에 잔뜩 쌓아놓고 불을 붙여 숯으로 만들어주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46일째에는 가죽 무드지를 계속해서 관리해 주었고 간밤에 다 녹은 철 화로들을 부숴 불순물들이 붙어있는 철 덩어리들을 수거해 주었습니다. 47일째에는 강철 화로 재료 중 하나인 바옥사일 돌들을 채광하러 갔다가 농작물들 중 수확할 것들이 생겨 밭도 가꿔주는 등 시간을 잠시 보냈습니다. 또 지난번 수탉을 잡아온 덕에 닭도 짝이 생겼겠다 드디어 제대로 된 농장을 만들기로 마음을 먹었는데요. 먼저 울타리를 쳐서 해나와 수탉 친구를 밖으로 꺼내준 다음 돌과 울타리로 안전한 농장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농장을 다 완성시키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울타리 덕분에 여우나 늑대같이 위험한 동물로부터는 일단 보호는 될 것 같네요. 그 다음 날에는 드디어 숯이 완성이 되어 숯을 잔뜩 해주었습니다. 이제 한동안은 그래도 숯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네요. 다음으로는 철 덩어리를 재련해 주었는데요. 철과 같은 경우 구리나 청동과 달리 벽돌 화로에서 녹인 덕분에 불순물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부숴주고 주개 모양으로 만들어줘야 합니다. 이렇게 한참을 망치질을 하니 철 주개 2개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만든 주개로 철 곡괭이와 망치를 만들며 철기 시대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할 일이 참 많은데 하루 종일 철 주개만 재련하고 있을 수는 없을 것 같아서 이를 자동으로 재련해주는 망치 기계 장치를 만들어주기로 했습니다. 망치 기계를 만들어주기 위해 다음날 작업장 옆쪽을 확장해 또 다른 타워를 하나 더 짓기로 하였습니다. 그렇게 하루 종일 작업장을 확장하던 중 집 근처 채석장에서 아주 재밌는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바로 채석장에서 철 광석이 발견된 겁니다. 기존에 발견한 철 광석은 집에서도 멀리 떨어져 있고 찾는데 이틀이나 썼는데 이렇게 바로 코앞에 있었다니 참 좋기도 하면서 어이가 없었습니다. 또 이날 발견한 것이 하나 더 있었는데요. 한창 작업장을 만들다가 잠시 산책도 할 겸 집 근처를 돌아다니다가 동굴을 발견해 들어가 보았는데요. 동굴 안에서 과거 유적을 발견한 것입니다. 유적 안에는 여러 유용한 아이템들도 있었지만 역시 가장 눈에 띄는 건 텔레포트 기계였습니다. 이 기계를 가끔씩 드리퍼들이 떨어뜨린 시공간 톱니바퀴를 이용해 고쳐서 이용하면 랜덤한 곳으로 텔레포트를 할 수 있는데요. 우선은 나중에 이용해보기로 하고 지도에 위치를 저장만 해두었습니다. 그렇게 동굴 탐험을 하고 밖으로 나오자 특이한 점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바로 이제는 더 이상 비가 내리지 않고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는 점이었습니다. 겨울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해서 작업장 확장 공사와 함께 농경지에 온실을 만들어주는 작업을 같이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온실은 7×7 크기로 벽을 만들고 농작물 위쪽은 햇빛이 들게 유리로 덮어주면 만들어줄 수 있는데요. 사실 온실을 만들게 될 것을 미리 예상을 하고 농경지 크기를 맞춰 만들어 놓았던 덕분에 손쉽게 온실 틀을 만들어주고 유리를 만들어주기 시작했습니다. 벌써 100일의 절반이 된 50일차에는 계속해서 작업장과 타워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렇게 하루 종일 작업을 해 어느 정도 작업장 모양을 내주었고 그간 구워놓은 유리들을 농경지 위쪽에 설치를 해주어 온실들을 구역별로 하나씩 만들어주기 시작했습니다. 다음날엔 음식과 자원을 구하기 위해 밖을 나갔는데요. 겨울이라 그런지 동물들도 야위어 가고 있어
고기와 지방을 얻기가 쉽지 않아졌습니다. 밖에서 또 온실에 쓸 유리들 더 만들기 위해 석영들도 더 캐왔고, 돌아오는 길에 유적지 항아리에서 플렉스 실도 발견해 챙겨왔습니다. 그렇게 집에 돌아와서 잠시 농장을 살펴보고 있는데 닭 소리가 심하게 나길래 가까이 가서 살펴보니 수탉끼리 닭 싸움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검은 녀석을 따로 분리해 서로 다치지 않게 해주었습니다. 밤에는 드디어 새로 지은 작업장 위에 풍차와 망치 기계를 설치해 주었는데, 문제는 풍차 크기가 작아서 그런가 망치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망치 문제로 고민을 하며 잠을 자고 일어났더니 시공간에 폭풍이 온다는 메시지가 떴습니다. 그것도 이번에는 꽤 심각한 폭풍이었는데요. 폭풍이 온다고 해도 일단 할 일은 하기 위해 밤 동안 만들어둔 유리를 갖고 농장 위에 설치를 다 해주었습니다. 이젠 겨울이 오더라도 어느 정도는 더 버틸 수 있겠네요. 그렇게 온실을 다 만들고 폭풍이 오는 것을 대비하였습니다. 임시 갑옷과 반창고 등을 다 만들고 나니 폭풍이 왔는데요. 이번에는 헤비한 폭풍인 만큼 옥상 위에서 버티기로 하였습니다. 그렇게 위로 올라가자 지평선에는 거대한 톱니바퀴가 이 세상에서의 저의 위치를 알려주듯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헤비한 폭풍이 올 때마다 등장하는 그가 멀리서 주위를 맴돌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아직도 전 그의 정체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습니다. 그저 심한 폭풍이 올 때 저렇게 주위를 맴돌며 저를 지켜본다는 것 이외에는요. 그렇게 폭풍이 지나가고 나니 얼마 안 되었다고 생각했는데 벌써 날이 저물어 버렸길래 자러 갔습니다. 그 다음 날에는 연료 문제를 해결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숯을 썼었는데 나무도 점점 구하기도 힘들고 숯으로 만드는데 시간도 많이 걸리기에 아예 석탄을 찾아 캐오기로 했습니다. 나가기 전에 이젠 날씨도 추워져서 이전에 만들어둔 털 옷도 챙겨 입고 석탄을 구하러 나갔습니다. 전에 석탄을 발견했던 곳으로 가서 한동안은 석탄 걱정이 없을 정도로 갈색 석탄을 잔뜩 캐왔는데요. 그렇게 석탄 문제도 해결했겠다. 이제 본격적으로 철 갑옷 세트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무드질로 준비해둔 가죽으로 상의와 하의도 만들어주고 추가로 가죽 가방도 만들어줘 인벤토리 크기를 거의 최대치로 늘려주었습니다. 그 다음 철 재련을 위해 만들었던 새 작업장을 과감히 포기하고 기존에 쓰고 있던 풍차에 집중을 해 조금은 귀찮더라도 사용할 기계들을 번갈아가며 설치하며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기존 풍차에 망치를 설치하니 다행히 잘 작동을 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테스트도 할 겸 철 덩어리를 달궈서 기계 모루에 갖다 넣으니 성공적으로 철 주개를 만들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 날에는 하루 종일 기계망치와 수동으로 철 덩어리들을 철 주개로 하나씩 만들어주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55일 차에는 풍차 날 크기를 키워주려고 했는데 옆에 지붕이 다 망가져버리길래 풍차를 좀 더 앞으로 빼 풍차 크기를 4번 정도 업그레이드 해줬습니다. 거의 3일간 하루 종일 기계망치와 함께 철 주개를 만들다 보니 어느새 철 주개가 57개나 쌓였는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철 갑옷을 만들어주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철 갑옷 체인들을 하나씩 만들어 주었는데요. 중간에 기분 전환도 할 겸 강철 도구를 만들 때 쓸 철 모루 밑 부분도 만들어 주었습니다. 57일이 돼서야 드디어 철 체인밀 갑옷 풀 세트를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오느라 힘들었지만 그래도 다 만들어 놓고 나니 정말 마음에 드네요. 나중에 고대 유적지를 탐험할 때 정말 유용할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이왕 철 갑옷을 만든 김에 좋은 방패도 있으면 좋겠어서 철 방패도 하나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렇게 갑옷과 방패를 만드느라 3일 동안 망치질만 했더니 살짝 현타가 와서 모루에 앉아 신체 단련을 해주며 멘탈을 잡아주다가 정신 차리고 강철용 화로를 만들 준비를 하였습니다. 58일에는 보렉스라는 광물을 찾기 위해 떠났습니다. 보렉스는 강철을 만드는데 이름으로 쓰이는데요. 전에 맵에 표시를 해둔 곳이 있어서 바로 떠났습니다. 그나저나 이제는 진짜 겨울이 온 게 느껴지네요. 보렉스 광물은 다행히 생각보다 쉽게 찾아서 잔뜩 캐왔습니다. 그렇게 집에 와 그간 이것저것 만드느라 신경을 못 써줬던 집안을 좀 살펴봤는데 특히 창문 쪽이 너무 투박한 것 같아서 제대로 된 창문을 만들어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납을 좀 캐서 주개로 만들어 이쁜 창문을 달아주었습니다. 그리고 농장 쪽도 가보니 원래 검은색이었던 닭이 눈에 묻혀 흰색이 되어버렸길래 미안한 마음에 눈도 치워주고 농장도 마저 지어주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지붕도 달아주고 문도 달아주고 랜턴도 하나 달아 농장을 완성시켜 주었습니다. 이제 주위에 신경도 써줬으니 다시 제작 시간이네요. 이번에는 기계망치의 두 번째 기능을 이용해 강철 화로문으로 사용할 철판을 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밤새 철판을 만들어 화로문을 만들어 주었고요. 철 모루를 마저 제작하기 위해 모루 아래쪽을 달고 사이에 보렉스를 발라주고 모루 위쪽을 올려놓고 망치로 두들겨
철 모루를 완성시켜 주었습니다. 그 다음 날에는 강철 화로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벽돌이 많이 부족해서 하루 종일 벽돌을 만들기 위한 자원을 모으고 자원들을 처리해주고 그렇게 나온 재료로 벽돌을 만들어 구워주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다음 날인 62일차는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자원을 모으러 나갔다가 곰에 쫓기면서 하루를 시작했는데요. 눈 때문에 이동이 느려져서 죽을 뻔했지만 다행히 전에 뛰어다니면서 깔아둔 블록을 이용해 간신히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집으로 도망을 와 젖은 바지를 통짜로 빨아주고 별 놀래켜준 곰에게 복수를 하러 갔는데요. 활로 유인을 하고 전에 썼던 곰 함정을 이용해서 잡으려나 싶었는데 쌓인 눈높이 때문에 오히려 제가 죽을 뻔했습니다. 그렇게 또 집으로 도망을 갔다가 다시 나와 찾아보니 곰은 사라져 있었습니다. 불안해 죽겠네요. 그렇게 불안한 마음을 귀여운 계란 후라이 모습을 보며 진정을 좀 시켰다가 갈색 석탄을 강철을 만들 때 쓸 코크 석탄으로 바꿔주기 위해 코크 오븐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코크 대신 숯을 써도 되긴 하지만 숯을 만드는 과정이 번거롭기도 하고 또 갈색 석탄이 코크 석탄으로 바뀌는 모습도 보고 싶어 해본 거긴 합니다. 어쨌든 오븐 문도 만들어 오븐에 달아주고 갈색 석탄을 넣고 코크를 만들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해진 옷을 고쳐주며 추운 밖에서도 작업해도 체온이 떨어지지 않게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강철 화로의 마지막 부품을 만들어주고 나니 드디어 모든 재료들이 다 모였길래 작업장 뒤쪽으로 강철 화로를 만들어줄 준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철이 들어갈 돌 관을 깔아준 뒤 가이드라인을 따라 화로 블록들을 깔아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철문을 마지막으로 드디어 강철 화로를 완성시킬 수 있었습니다. 강철 화로는 한 번에 16개의 주개를 만들 수 있는데 철 주개가 좀 부족해서 추가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렇게 다 만들어진 주개를 들고 가 화로 안에 숯과 철 주개를 번갈아 깔아주고 뚜껑을 닫아준 다음에 화로 밑쪽에 숯을 잔뜩 넣고 불을 붙여 강철을 드디어 만들어주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드디어 강철 도구를 만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네요. 강철이 다 만들어지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중간 세기 정도의 폭풍이 왔습니다. 이왕 이렇게 된 거 이번에 만든 철 갑옷도 테스트해볼 겸 폭풍에서 나타난 드리퍼들과 좀 싸워봤는데요. 확실히 갑옷 덕분에 죽을 정도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강한 드리퍼들한테는 조심을 해야 할 정도였습니다. 그래도 이 정도면 나중에 고대 유적을 탐험할 때 꽤 쓸만할 것 같네요. 그 다음 날에는 청동 중 하나인 틴과 보물사냥꾼 상인을 찾으러 나가기로 했습니다. 고대 유적지를 찾기 위해서는 틴 청동으로 만든 곡괭이를 보물사냥꾼에게 줘서 지도를 얻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틴과 보물사냥꾼 상인을 찾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집 북쪽으로 나가 탐색도 하고 배도 만들며 여기저기 탐색을 한 결과 땅 위에서 조그만 틴 조각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틴 조각 밑을 파보니 곡괭이를 만들 만한 충분한 양의 틴 광물을 찾아 캘 수 있었습니다. 이제 남은 건 보물사냥꾼만 찾으면 됐습니다. 추운 겨울에 계속해서 돌아다니는 게 쉽지는 않았는데요. 중간중간 몸을 녹여주며 상인을 찾다가 언덕 너머 상인 마차를 발견했습니다. 제발 보물사냥꾼이기를 빌며 달려갔더니 마차 안에서 그토록 찾던 보물사냥꾼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상인에게 근처 흥미로운 소문이 없냐고 묻자 큰 거 하나를 찾았다고 하는데 공짜로 알려줄 수는 없고 틴 청동 곡괭이 하나를 달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상인에게 요청을 받고 집에 돌아와 바로 틴 곡괭이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틴과 구리를 섞어 녹여준 뒤 곡괭이 틀에 붓고 식을 때까지 잠시 기다렸는데요. 그 사이에 닭장에 가보니 어느새 닭들 수가 늘어나 있었습니다. 이대로만 가면 식량 걱정은 정말 없겠네요. 어쨌든 곡괭이를 다 만들어 다시 상인에게 달려가 말을 걸었고 곡괭이를 주자 고대 유적지 위치가 적힌 지도를 건네주었습니다. 다음날은 강철이 완성되기 전까지 고대 유적지를 갈 준비를 했습니다. 반창고도 많이 만들어두고 특히 유적지가 어두울 것을 대비해 횃불도 많이 만들었습니다. 또 철 화살촉과 화살도 만들며 유적지를 탐험할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 다음날에는 크게 뭘 하지는 않았습니다. 강철만 완성되면 도구와 무기를 만들어 바로 떠날 생각이었는데 아직 완성이 되려면 시간이 좀 남아 그냥 빈둥거리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드디어 강철 재련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강철을 갖고 가 불순물을 제거해주고 바로 여러가지 기본 도구들을 만들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곡괭이, 망치, 도끼, 칼, 삽, 그리고 무기까지 제 목표 중 하나인 강철, 도구와 무기 세트 맞추기를 70일 만에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유적을 갈 준비는 다 끝냈지만 아직 꼭 해야 할 일이 하나 더 남아있어서 이를 준비하며 남은 밤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새벽 일찍 일어나 고대 유적지로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그간 만들어둔 갑옷과 무기 그리고 음식들을 챙겨 출발을 했는데요. 그런데 유적지로 가기 전에 꼭 들려야만 하는 곳이 있어
그곳으로 향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여러 고비를 넘기며 꼭 들려야만 했던 곳에 도착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곳은 바로 뽀삐 무덤이었습니다. 사실 강철 시대까지 오기까지 정말 많은 인내가 필요했는데요. 이걸 견디며 계속 발전해 나갈 수 있었던 계기는 아무래도 뽀삐 덕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뽀삐 덕분에 더 강해지고 싶었기 때문에 계속 달려올 수 있었던 것 같고, 그 덕분에 위험한 유적지를 탐험하는 지금 이 순간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뽀삐 앞에 다시 향을 피워주고 감사의 표시로 어젯밤에 추가로 만든 강철 곡괭이와 강철 칼을 하나씩 남겨주었습니다. 그렇게 뽀삐에게 인사를 하고 유적지로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유적지로 가는 길은 꽤 험난했는데요. 수많은 산과 들판들을 달리고 밤중에는 몰려오는 드리퍼들을 피해 상인집에 피해 있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 날에는 유적지를 향해 가며 용암지대 등 다양한 지형과 풍경들을 볼 수 있었고요. 살을 내는 추위를 견디며 조금씩 유적지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그렇게 3일 밤낮을 달린 끝에 드디어 고대 유적지의 입구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유적지 입구는 열려 있었는데요. 입구 안 중앙에는 끝이 보이지 않는 듯한 구멍이 크게 뚫려 있었습니다. 유적지에 들어가기에 앞서 마음의 준비도 할 겸 먼저 유적지의 입구 쪽에 임시 거처를 만들어 두었습니다. 그렇게 거처를 다 만들어 둔 뒤 유적지의 깊은 구멍 속으로 천천히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햇빛 한 줌 들어오지 않을 정도로 깊은 유적지 밑바닥에 도착하자 나무로 된 플랫폼과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거대한 공간과 어둠이 있었습니다. 플랫폼은 3개의 층으로 벽을 따라 옆으로 쭉 이어졌는데요. 우선 제가 들어온 곳을 지하 1층이라 하고 탐험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플랫폼을 따라가자 멀리서 웬 밝은 빛이 있어 그쪽 방향으로 다가가다가 경비실이라는 방을 발견했습니다. 경비실 안쪽에 들어가자 많이 무너져 있긴 했지만 분명 사람이 지냈던 것 같은 흔적들이 보였는데요. 침대, 서랍, 책장, 부러진 칼과 무기 등 확실히 어떤 경비를 서던 사람들이 지낸 듯한 흔적들이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여기 살던 사람들은 적어도 군인이나 경찰과 같은 공적인 체계가 있던 사회에서 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방을 둘러보던 중 고백이라는 글을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그곳에 적힌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내가 이 사람들을 이 지옥과 같은 땅속으로 인도했다. 재단에 어린 양을 바치듯 그들을 암흑과 굶주림에 넘겨주었다. 대체 무엇을 위해서란 말인가? 이 괴물과 같은 나의 창조물, 이것을 내가 만든 것이라고 부르기조차도 두렵다. 사람들은 그것을 구원인 것 마냥 우러러본다. 마치 그것이 신 그 자체인 것 마냥. 그리고 그들은 나를 마치 메시아인 것처럼 바라본다. 난 그들이 사는 복도와 피난처 사이를 걷고는 한다. 그리고 남아있는 인류를 보며 난 몸서리를 친다. 그들은 오물과 굶주림 속에 살고 있다. 이미 공인들은 오랜 기간에 견딜 수 없을 정도의 무거운 노력의 무게로 인해 무너져 버렸다. 사람들은 더 이상 쓰레기를 처리할 수단조차 없어졌다. 사람들 중 많은 자들이 이미 부패에 당해버렸다. 만약 어떤 자가 그들의 거주지에 발이라도 딛게 되면 그들은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 그를 갈갈이 찢어놓는다. 그럼에도 그들이 나를 바라볼 때에는 그들은 그들의 미칠 듯한 굶주림을 어떤 힘으로 참아낸다. 그들은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그들이 갖고 있는 얼마 남지 않은 물건들을 나에게 바친다. 오 신이시여, 제발 나를 도와주소서. 저는 아직 당신의 신실한 종입니다. 글과 관련된 수많은 의문점들을 뒤로 한 채 우선 계속 움직이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플랫폼을 계속 따라가다 보니 복도와 도서관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이곳과 이 세계의 비밀을 풀기 위해서는 꼭 도서관을 들어가야만 할 것 같았는데요. 문을 열려고 해도 굳게 닫힌 문은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문을 열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움직이던 중 갑자기 어둠 속에서 드리퍼들이 나타났습니다. 간신히 붙어있는 무너져가는 플랫폼 위인데다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둠 속인지라 우선은 잠시 도망을 갔다가 횃불을 던져놓고 드리퍼들을 하나씩 처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다 처리를 하고 옆을 보니 웬 종을 만드는 작업장이 있었습니다. 대체 왜 이런 곳에 종을 만드는 작업장이 필요한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선 지금 있는 층에서는 갈 수 있는 곳이 없었기에 도서관 옆 계단을 이용해 한층 아래층으로 내려가 보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내려가자 바로 옆에 엔진실이 있었는데요. 엔진실에는 처음 유적에 들어왔을 때 보았던 빛나는 액체와 거대한 기계장치가 있었습니다. 엔진실 안쪽에는 보일러가 있었는데요. 옆에 있던 석탄들을 넣고 불을 떼어주니 곧 잠들어 있던 기계들이 굉음을 내며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움직이는 기계를 살피던 중 특이한 점을 알게 되었는데요. 바로 각 기계 바퀴별로 부품들이 하나씩 빠져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왠지 이 부품들을 찾으면 닫혀있는 문들도
열릴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해서 엔진실 밖으로 나와보니 불들이 켜져 있었고 드디어 이곳 유적지의 전체적인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플랫폼을 따라 이동하니 식당 또는 평민들이라고 해석되는 커먼스라는 방이 있었는데요. 그 안에 들어가자 무언가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드리퍼가 나오길래 그런가 보다 했는데 그 뒤로 무언가가 기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바로 작은 기계 거미들이었습니다. 이런 거미들이 계속해서 달려들었지만 다행히 체력이 많지는 않아 침착하게 처리를 했습니다. 그렇게 거미들을 처리하고 방 안을 둘러보다가 스크롤을 한 개 찾았는데요. 스크롤 내용으로는 맨날 석탄이나 연료를 넣기 위해 삽질이나 해야 되는 자신의 삶에 대한 불평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일을 기계를 만들어서 하면 되는 거 아니냐고 불평을 하며 내용이 끝나는데요. 아까 엔진실의 거대한 기계에 이어 기계 거미까지 아무래도 옛날 문명의 기술 수준은 지금의 수준을 뛰어넘는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계속해서 방을 살펴보니 요리도구로 보이는 것들과 오븐까지 확실히 이 구역은 식당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식당 안쪽에는 또 우물로 보이는 곳이 있었는데 그쪽엔 밑으로 향하는 사다리가 놓여져 있었습니다. 우선은 더 방을 둘러보기 위해 안쪽으로 들어가 보니 좁은 통로에 수많은 방들이 있었습니다. 일어서 있는 것조차도 불편할 정도로 좁은 방에는 침대들로 가득 차 있었고 작업복 등 옷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이곳은 일하던 사람들이 모여 살던 곳 같습니다. 그렇게 방을 돌던 중 방 하나에서 거미처럼 생긴 기계가 톱니바퀴 소리를 내며 공격을 해왔습니다. 방문 틈으로 잡아주었는데 혹시 여기 있는 사람들은 이런 기계들한테 당한 걸까요? 일단 방을 빠져나와 다시 플랫폼을 따라 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귀족들의 공간이라는 방이 나왔습니다. 이걸로 확실히 이 시대 사람들은 평민과 귀족 계층이 있었던 사회였던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귀족들이 사는 곳으로 들어가자 아까 평민들이 지내는 곳과는 완전히 다른 공간이 나왔습니다. 드높은 천장과 멋진 기둥까지 또 금으로 된 오목 말부터 시작해서 훨씬 좋아 보이는 침대와 옷 그리고 실험 장비처럼 보이는 것들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귀족 공간에 있는 방들을 보다가 한 방에 들어갔는데 이 방은 다른 방들과는 달랐습니다. 이 방의 구조는 땅 속으로 깊이 파고 들어가는 넓은 구조를 하고 있었는데 그 방 속 안에서 무언가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마치 어떤 녹슨 철근과 같은 것이 안쪽에서부터 밖으로 터져나오듯이 벽과 땅을 뚫고 나와 있었는데요. 그리고 그 한가운데는 침대가 한 개 놓여져 있었습니다. 방 하나에 침대가 단 하나, 또 그 뒤에는 고급스러워 보이는 천 장식까지. 딱 봐도 이곳에는 정말 중요한 사람이 살고 있었던 것 같은데 대체 왜 이런 사람의 침대로부터 이런 알 수 없는 부패한 철근 같은 게 나오는 건지, 무엇보다 이 부패한 철근들을 자세히 살펴보니 뭔가 드리퍼들의 몸에 나와 있는 것과 너무 비슷하게 생겼는데 잘은 모르겠지만 전에 읽은 고백이라는 글에서 나온 부패에 당했다는 사람들, 그리고 지금 이곳에 보이는 녹슨 철근들, 그리고 녹슨 몸으로 이쪽 세상으로 넘어오고 있는 드리퍼들, 아직 전부 다 이해가 가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그 중심에 부패, 썩음, 녹슨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만은 알 수 있었습니다. 밖으로 나와 조금 더 이동해보니 무슨 조그만 방이 있었는데요. 안에를 살펴보니 화장실 같았습니다. 지금까지 발견된 침대 개수만 해도 정말 많은데 그 많은 사람이 사는 곳에 화장실이 하나라니 이곳 환경이 어땠을지 상상이 가는 것 같았습니다. 우선은 지하 2층은 다 돈 것 같아서 아까 평민들 공간에 식당에서 봤던 우물 사다리를 타고 지하 3층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렇게 내려가는 곳에는 온갖 쓰레기를 버리던 폐기물 처리 장소와 트랜스로케이터라는 방이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뭔가를 이동하는 것과 관련된 방인 것 같은데 문이 잠겨 있었습니다. 어쨌거나 제가 찾고자 했던 부품들은 전혀 보이지가 않았는데요. 해서 혹시 놓친 게 있나 하고 다시 엔진실로 돌아가 주위를 살펴보던 중 무너져 닫힌 문틈 사이로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그 안에는 움직이고 있지는 않았지만 녹슨 손과 같은 게 보였습니다. 일단 다시 나와 맨 위에서부터 다시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전에는 닫혀 있었던 종 작업실 문이 열려 있어서 들어가 보았습니다. 종 작업실 안쪽에 들어가자 종의 부품처럼 보이는 것들이 있었는데 제가 생각했던 종의 모양은 아니었습니다. 계속해서 작업실의 복도를 따라 깊이 들어가니 큰 방이 나왔는데요. 그곳에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곧 그것은 소름 끼치는 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종과 같이 생긴 생물체가 울기 시작하자 주위에서 기계거미와 드리퍼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몰려오는 드리퍼들을 물리치고 종을 수없이 때린 끝에 악몽과 같은 소리가 멈췄습니다.
알고 보니 이것도 기계였는데요. 이게 이 작업장에서 만드는 종이었던 것 같은데 이런 걸 만드는 작업장이 있을 정도면 꽤 많이 필요했던 기계였을 것 같은데 대체 왜 이런 식으로 드리퍼들을 불러온 건지 또 다른 의문만 뒤로 한 채 작업장 안쪽으로 깊숙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작업장 안쪽에서 제가 찾고 있던 엔진실 부품 중 하나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서 불편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안내글을 발견했는데요. 내용은 대략 발전기가 고장이나 톱니바퀴 부품을 만들었고 이제 광산에서 쓰고 있는 펌프를 하나 부탁해서 구하면 되는데 아마 안 빌려줄 것 같다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계 고장 때문에 학자들한테는 좀 불편하겠지만 기계실을 통해 도서관을 가야 할 것 같다고 하면서 기계실을 지나갈 때 그가 당신들을 귀찮게 하지는 않을 거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아무튼 종 작업장을 마저 둘러보고 나와 찾은 부품을 엔진실에 끼워 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품을 찾기 위해 광산을 찾아보기로 했는데요. 좀 생각해보니까 왠지 광산이면 맨 아래층에 있을 것 같아서 맨 아래층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렇게 둘러보니 트랜스로케이터 방의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예전에 집 근처 유적에서 발견한 텔레포트 장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텔레포트 장치 중 고장나지 않은 것을 이용하니 광산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광산은 미러와 같이 꽤 복잡했던 데다가 중간중간 드리퍼들이 몰려와 펌프를 찾는데 애를 먹었지만 한참을 헤맨 끝에 광산 위층에서 채굴 장비에 달려있는 펌프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엔진실의 마지막 부품을 끼워 넣었고 도서관 쪽을 가보니 드디어 굳게 닫힌 도서관의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는데요. 통로가 무너져 도서관으로 가는 길이 막혀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이래서 아까 찾은 안내문에 기계실을 통해서 가라고 했던 것 같네요. 그런데 도서관을 가는 바닥 쪽이 깨져 있어서 이쪽으로 내려가면 엔진실에 닫혀있던 문 뒤편으로 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벽에 나온 파이프를 밟고 조심히 내려가는데 방 한가운데서 아까 잠시 봤던 녹슨 손의 주인이 누워 있었습니다. 이 또한 기계인 것 같은데 아무래도 하반신이 돌에 깔려 고장이 난 것 같았습니다. 혹시 몰라 조심스럽게 내려가자 갑자기 기계가 일어나면서 땅을 울렸고 천장에서는 돌덩이들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곧장 저를 공격해 오기 시작했는데요. 다행히 움직이지는 못하고 있는 덕분에 저는 떨어지는 돌들을 피해 기계 골렘을 칼과 활로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그 기계도 바위를 집어던지고 팔을 휘두르며 공격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다행히 갑옷 덕분에 어떻게든 버틸만은 했지만 골렘의 체력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렇게 치열한 공방을 이어간 끝에 기계의 체력이 바닥에 되어가자 어디선가 기계 거미들까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나타난 기계 거미들을 우선적으로 처리를 하고 곧 돌 무더기에 올라가 활로 기계를 쏘아붙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화살이 다 떨어져 마지막으로 칼을 들고 돌진을 하였고 드디어 기계를 멈출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기계 골렘을 물리치고 뒷문으로 들어가자 보일러가 나오길래 석탄을 넣어 작동을 시켜주고 방 안쪽에 굳게 닫혀있던 문을 열어보니 눈앞에 믿을 수 없는 장관이 펼쳐졌습니다. 도서관은 3층 높이로 아름다운 장관을 하고 있었고 책장에는 수많은 책들이 꽂혀 있었습니다. 그렇게 도서관을 탐험해 보면서 글라이더 설계도부터 녹음되어 있는 기록, 수많은 역사와 희극 등 다양한 내용의 책들, 그리고 전시품들을 구경했는데요. 여기서 알아낸 사실들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이전 시대는 왕과 평민 등 계급이 존재했던 시대였고 아마 14세기 근처 과학이 크게 발전을 하던 시대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조나스 팔크스라는 사람은 기계 발명품을 개발해내는 천재 과학자로 당시 매우 유망했던 학자 중 하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는 흑사병과 같은 병이 돌고 있었는데요. 이 병은 사람을 썩혀 죽일 뿐만 아니라 동물들을 미치게 만들고 심지어 식물까지도 죽여버릴 정도로 말 그대로 검은 죽음과도 같은 질병이었습니다. 이에 대처하기 위해 당시 전국의 모든 왕들이 모여 왕들의 의회를 열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할 아이디어를 물을 사람으로 파크스를 초대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곳에서 파크스는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고 얘기를 하며 그러나 자신에게 한 가지 계획이 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계획에 따라 땅속 깊은 곳으로 인류의 마지막 희망을 묻은 곳, 이곳이 바로 레조넌스 아카이브, 공명 보관소였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마지막 인류들의 비참한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마 여기서 봤던 다양한 기계들은 원래 사람들을 돕기 위해 파우스가 개발해서 만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파우스가 만든 것 중에는 기계뿐만 아니라 본인조차 이해할 수 없는 장치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파우스가 쓴 것으로 추정되는 글을 읽어보면 당시 사람들은 그 장치에 열광을 했지만 파우스는 사람들도 그리고 자신조차 이것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파우스는 오히려 우리가 더 큰 멸망을 불러왔다면서 우리는 진작에 부패에 의해 죽었어야 했다고 하며 후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파우스는 더 이상 그 장치의 렌즈를 통해 보지 않더라도 무언가가 보이기 시작했고 순간순간 갑자기 설명조차 할 수 없는 세계로 끌려 들어가 버리기도 하는데 그 세상이 점차 이쪽 세상으로 스며들어오고 있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몇 주 전 기계골렘이 오작동을 내 사람이 죽은 사고는 사고가 아니었다며 두려움에 떨며 적은 글이 있었습니다. 아마 잘은 모르겠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졌습니다. 파우스가 만든 그 장치로 인해 이 세상에 시공간의 균열과 폭풍이 생기기 시작했고 그로 인해 드리퍼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 그쪽의 세상이 점차 넘어오면서 기계들에게도 영향이 갔고 결국 여기 사람들은 기계에 의해 살해당했거나 아니면 질병과 기아로 이곳 깊은 땅속에서 서서히 죽어간 것 같습니다. 아직 부패로 죽어가던 세상이 어떻게 다시 지금처럼 살아날 수 있었는지, 그쪽 세상이란 무엇인지, 폭풍이 올 때마다 나타나는 그의 정체는 무엇인지, 그리고 무엇보다 이곳에 어느 날 태어난 저의 정체는 무엇인지까지는 찾은 기록으로 다 알 수는 없었지만 적어도 지금 이 세상이 왜 이런 모양이 되었는지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 세상의 비밀을 알게 되었지만 오히려 전보다 더 복잡한 마음으로 유적지를 빠져나왔습니다. 그렇게 유적 밖으로 나오니 어느새 4일이나 시간이 지나 있었습니다. 그렇게 밖으로 나와 이제 집으로 돌아갈 준비를 했는데요. 유적 안에서 찾은 것들 중 선별에 챙겨온 것들만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유적에 올 때보다 힘들었는데요. 그간 챙겨온 식량이 전부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그때그때 어떻게든 식량을 구하며 돌아왔던 길을 되돌아간 끝에 드디어 3일 만에 그리웠던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집에 오자마자 긴장이 풀려 그만 침대 위로 골아 떨어져 자버렸습니다. 다시 돌아온 것을 환영이라도 해주는 걸까요? 바로 다음 날에는 일어나자마자 시공간에 폭풍이 왔습니다. 그런데 유적을 갔다 와서 그런 걸까요? 더 이상 폭풍도 그 안에 나오는 드리퍼들도 여김없이 찾아온 그의 존재도 전만큼 무섭게 느껴지지가 않았습니다. 그저 이런 현상들도 이 상처 많은 세계의 일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게 폭풍이 지나고 그간 여기까지 도달하기 위해 달려오느라 만들어주지 못했던 제대로 된 침대를 79일 만에 만들어주며 남은 시간을 느긋하게 보낼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렇게 80일이 되었는데요. 여기서 잠깐 한 가지 양해의 말씀을 구하자면 제가 여기까지 영상을 만들고 나서 보니 제가 날짜 계산을 잘못하고 있었더라고요. 빈티지 스토리에서는 한 달이 9일인데 5월 1일부터 게임을 시작하게 되는 걸 고려하면 오늘은 80일이 아니라 87일이더라고요. 아무래도 많은 양의 영상을 편집하다 보니 날짜를 착각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도 제가 100일 동안 달성하고자 했던 모든 것을 다 달성하고 이제는 100일 생존 목표만 남은지라 문제는 없으니 일단은 오늘이 80인 걸로 가정하고 20일 동안 더 플레이를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80일에는 넘쳐나는 가죽으로 몸을 보호도 해주면서 가볍게 입고 다닐 수 있는 가죽 갑옷을 맞춰주었습니다. 그리고 남은 기간 동안 어떤 걸 할까 하다가 시간도 빨리 보낼 겸 잘 수 있을 때 최대한 자면서 그간 정리해주지 못했던 집을 정리하고 꾸며주기로 했습니다. 해서 우선 추위로 인해 얼어 죽은 농작물들을 정리해주고 집 안쪽을 꾸밀 재료들을 모아왔습니다. 그리고 집 2층에 복층을 하나 만들기 위해 블록들을 깔아주었습니다. 그렇게 복층을 만들고 2층 한 구석에는 저만의 서재를 만들어주기로 했습니다. 벽에는 지난번 상인한테 산 벽지를 설치해주고 창문 앞쪽엔 나무를 깎아 책상 모양을 내주었습니다. 그 다음 날에는 책상 위에 장식들과 전시 케이스를 설치해주고 의자와 책장을 나무 조각 하나하나를 깎아가며 모양을 내어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렇게 나무 조각을 정교하게 두드린 끝에 3일째에 제가 원하는 서재 모양이 어느 정도 나왔습니다. 83일에는 방을 좀 더 꾸미기 위해 상인과 거래를 하러 갔는데요. 간 김에 유적지에서 찾았던 축음기 실린더도 갖고 가 상인과 댄스 파티도 벌였습니다. 그 다음 날에는 좀 허전해 보였던 책장에 조그만 상자랑 오브젝트들을 조각해 꾸며주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서재를 어느 정도 끝내고 이번에는 복층을 침실로 만들어주기로 했는데요. 이를 위해 우선 침대도 조각으로 만들어 볼까 하고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그런데 생각만큼 이쁘지는 않아서 그냥 일반 침대를 쓰기로 하고 침대 옆에 파티션을 만들어 드레스룸으로 공간을 분리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침대 옆에 둘 작은 협탁도 조각을 해봤는데요. 고민 끝에 역시 침대랑 가구 톤을 맞춰주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협탁도 다른 나무로 새로 만들고 옆 파티션도 좀 더 개방감 있는 재질로 바꾸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복층 왼쪽에 같은 톤으로 서랍장도 하나 맞추어 주어 공간이 너무 비어 보이는 느낌이 나지 않게 꾸며 주었습니다. 드레스룸 쪽에는 옷 선반을 만들고 그 위에 옷들도 놓아 주었습니다. 또 디테일이 없어 비어 보였던 벽 쪽에도 지지대의 기둥을 이용해 단조로움을 없애주었습니다. 다음 날에는 아마 이 세상에서 겪을 마지막 폭풍이 왔었는데요. 이왕 마지막인 거 매번 주위만 맴돌던 그한테 가까이 가면 어떻게 될까 궁금해서 달려가 봤는데 아쉽게 가까이 다가갈 수는 없더라고요. 요 며칠간 계속해서 집안에서 조각만 해서 좀 지루해져서 이번에는 밖에서 하는 작업도 해볼 겸 온실을 유리로 제대로 만들어주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석영도 잔뜩 해서 유리도 계속 구워주며 작업을 하였습니다. 다음 날에는 드디어 눈이 녹기 시작했습니다. 끝나지 않을 것 같던 겨울이 드디어 끝나고 드디어 봄이 오기 시작했나 봅니다. 그렇게 녹는 눈을 구경을 좀 하다가 다시 온실 작업을 해주기 시작했고 이날 밤이 되어서 유리 설치를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날에는 온실 흙 블록을 돌로 바꿔주며 시간을 보냈고 그렇게 유리로 만들어진 제대로 된 온실을 완성해 줄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 날에는 집 2층 남는 공간에 큰 책장을 만들고 그 안에 제가 지금까지 이 땅에서 겪었던 일들을 기록해 주기로 했습니다. 전에 유적의 도서관을 탐험하면서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후세에게 자신들의 지식과 기록을 남기고자 했던 사람들의 노력을 보면서 느낀 것이 많이 있었는데요. 그 사람들처럼 저 또한 100일이 되어 이 땅을 떠났을 때 저의 기록을 남겨놓고 싶어 만들어 보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제일 먼저 이 땅에서 완성했던 제 집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또 집에 이어 풍차가 달린 작업장도 만들어 주었는데요. 그렇게 텐션을 받아 남은 시간 동안 계속해서 100일 동안 경험했던 제 이야기를 하나씩 조각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많은 시간을 조각을 하며 보냈고 99일에 다 완성을 시킬 수 있었습니다. 완성된 조각들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선 이 100일 챌린지를 시작하게 해준 제 채널 하루를 상징하는 알파벳 H, 그리고 제가 100일간 지낸 제 집과 작업장, 제가 계속 발전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해준 뽀삐와 저의 수많은 도구들, 그리고 뽀삐를 죽인 곰을 창으로 잡았던 일, 그리고 뽀삐의 무덤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아래층에는 상인을 찾아 틴 청둥 곡괭이를 줘 유적 지도를 얻었던 일, 그렇게 얻은 지도로 찾은 유적 입구와 그 가운데 뚫린 구멍으로 이어진 사다리를 만들었고요. 또 유적 내부도 만들어 주었습니다. 참고로 이 흰색은 그나마 빛이 들어오는 입구이고 이 부분들은 플랫폼들, 그리고 이쪽은 깜깜했던 바닥, 그리고 이것들은 굳게 닫혀 있었던 문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적의 도서관을 만들었습니다. 여기가 도서관에 있던 큰 돌벽이고요. 수많은 책장들, 그리고 계단, 그리고 이것들은 랜턴입니다. 또 도서관의 멋진 지붕도 표현을 해주었고요. 마지막으로 도서관 3층에 있던 다리도 표현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빈티지 스토리에서의 100일 동안의 일들을 다 기록으로 남겨놓았습니다.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네요. 그 후 남은 시간 동안에는 그간 만들었던 것들과 익숙해진 공간들을 하나씩 돌아보며 시간을 보냈고 빈티지 스토리에서의 마지막 밤 하늘을 보기 위해 그리고 마지막 날의 일출을 보기 위해 지붕 위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100일의 아침해가 떠올랐습니다.